아빠들의 재미난 수업 아재 클래스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 열기도 조금씩 누그러뜨러지고 있는 가을입니다. 흔히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또 중년을 가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고 겨울을 앞둔 시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중년에 접어들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점점 더 커지는 데 반해 경제와 사회생활, 육체적인 여건은 중년의 삶을 더 올가매는 듯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같이 있고요. 아재 클래스 가을 시즌은 인생 중후반의 변화 앞에 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국내 긍정심리학 최고 권위자이신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한성열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3회에 걸쳐 중년이 행복해지는 심리학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중년기의 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열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맡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 그 아재학교의 격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이 주위에서 보게 되면 이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사실 이게 거의 그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그 침묵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 유아교육과라고 하는 과가 있죠. 또는 청소년학과도 있고요. 아동학과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 그 노년기가 또 많아지니까 노년학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또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누는데 혹시 중년학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서 중년기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의 앞부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는데 그 허리에 관계되는 이 중년기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도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중년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년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나마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또 그 반대도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중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 애써 모르는 척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우리들의 삶을 몇 가지의 이렇게 이제 그 시기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출생을 하죠. 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제 청소년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다룰 이제 중년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면 우리가 이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이 시기를 나눌 때는 그 해당 시기는 그 전과 그 후하고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나눕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이게 불변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은 이 중년기, 노년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5살 때 저희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셨고 18살 때 저희 아버님을 낳으셨답니다. 그러니까 15살에 결혼해가지고 18살에 애를 낳았다.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 15살은 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거고 18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뭐죠 요 정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3 때 결혼해가지고 고3 때 애 낳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를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이제 이런 현상인데 사실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15살의 여자가 시집을 간 것도 1, 2년 그때는 늦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러면 15살에 결혼해가지고 18살에 아기 어머니가 되는 이 삶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청소년기가 존재할까요? 이게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어린이하고 어른 세대만 있는 거지 무슨 청소년기라든가 이런 시기는 존재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보다 10년, 20년 뒤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기들을 더 구분을 하고 살아가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는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삶의 발달 단계로 노는데요. 이 시기 중에서 제일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 이거를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이건 누구나가 다 이 시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청소년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기가 그게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는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시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년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 삶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갈등이 오는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예.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중년기인데요. 청소년기는 아까도 다 크게 얘기하셨지만 중년기는 별로 크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중년기도 또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다 하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청소년기하고 중년기가 우리 삶에서 상당히 불안한 시기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아동기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이렇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시계추가 좌와 우로 이렇게 계속 진자 운동을 하듯이 우리들의 그 삶도 심리적인 거로 보게 되면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이렇게 이 안정과 불안정이 교체돼 가면서 우리들이 삶이 이제 발달돼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 두 시기가 이게 이렇게 그 불안정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아시면 이 청소년기와 중년기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는 이 청소년기와 중년기는 두 시기가 겹쳐지는 이러한 그 과도기에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불안해집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청소년기라고 할 때요. 앞에 있는 요 청자를 이렇게 가리면 소년기가 되는데 소년은 어린인가요? 어른인가요? 소년. 어린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소년, 소자를 가리면 청년이 되는데 그러면 청년은 어린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요 이름이 참 아주 기막힌 이름인데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이 청소년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 시대가 쭉 여기까지 지속이 되는데 동시에 여기서부터 어른의 시기가 같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이 어린이 시기와 어른 시기가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갈등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청소년기는 더 이상 어린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이런 이제 어정쩡한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느 날은 어린애 같다가 어느 날은 어른 같다가 본인도 종잡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심리적인 혼란을 겪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도 그게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고 뭐 이유 없는 반항이니 뭐 질풍노도의 시대니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청년기로 가면 이게 다시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그 청년이니까 어른 시기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시기인데 뭐하고의 가운데가 있느냐 하면 청년기하고 노년기의 가운데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둘로 나누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기는 어른 중에서 이제 젊은이 시기죠. 노년기는 늙은이 시기죠. 그러면 이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젊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늙은이도 아닌 시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중년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년기도 또다시 두 시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또 한번 심리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걸 아주 그냥 좀 거칠게 한번 나누면 어린이가 있고요. 어린이 시기가 있고 젊은이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늙은이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이제 시기로 나눌 수 있고요. 요 청소년기는 요 중간에 있는 과도기. 우리가 소위 그 과도기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불안하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되는데 이 청소년기는 어린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젊은이도 아닌 이제 이런 시기고 중년이는 젊은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늙은이도 아닌 이제 이런 시기가 이게 겹치기 때문에 요 중간 요 시기는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요. 대개의 경우에 부모가 중년에 속할 때 자녀가 청소년기에 속하거든요. 이거 먼저 그 본인들 그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우리 인생에서 불안정한 두 시기가 한 장소에 동시에 같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가족은 굉장히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불안정한 두 시기가 딱 만나가지고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들의 그 가정생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시기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사회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우리가 사춘기 그러면 이걸 제2의 사춘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사춘기, 사축이 뭐 이래서 이제 이 이걸 봄을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가을이고 그래서 이제 중년은 가을의 시기고 더더군다나 중년 남성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는데 무슨 뭐 버버리를 입고 갓을 이렇게 올려 세우고 뭔가 좀 멜랑콜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그 우울한다는 건 앞으로 내 갈 길이 우울한 시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기를
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충분히 이유가 되셨을 텐데요. 얘네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어린이에서부터 젊은이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어린애 입장에서 그 미래가 지금 어떤 거죠? 굉장히 삶의 어떤 제일 절정기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젊은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이거 이제 그런 시기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빨리 젊은이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이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그 여학생들 같으면 그 어머니가 잠깐 이제 외출한 사이에 그 이 어머니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화장도 한번 해보고요. 이러는 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 이 아들들 같으면 요즘에는 뭐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아버지 주머니 뒤져가지고 담배 하나 이게 찾아가지고 담배 몰래 펴보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얘네들 중에서 조금 더 정규적인 교육을 벗어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 시기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은 되게 그 모습이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 같이 되기 위해 가지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는데 그 이유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얘네들한테는 더 바람직한 거니까 빨리 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는 이 과도기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뭔가 더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도 그렇고 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이 시기를 참고 얘네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이제는 어른이 돼서 제대로 이제 잘 지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중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 늙은이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노년. 근데 이 노년이라고 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면 아니라고 난 이걸 버티려고 하지 아주 편한 상태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야 나는 이제 젊지 않고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 이런 식의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이제는 늙었네 이렇게 이제 치부가 되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어떤 이러한 일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뒷전으로 물러가야 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이라고 하는 데를 내가 중년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아직도 나는 젊었어 하는 이런 느낌을 본인도 그거를 스스로에게 가지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아직도 젊었다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과시하거나 표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중년이니까요. 이 똑같은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때의 과도기하고 중년기 때의 과도기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들도 난 이제 어른이니까 나 어른 취급해 주세요 하고 얘네들이 막 저항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막 이러고 이제 담배도 펴보고 막 이러는데 중년이 나도 이제 노년이야 그러니까 나도 노년 취급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렸더니 잘 됐어 이제 가 그러면 응?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 많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나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는 중년이야 하는 이런 중년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년의 심리적인 방황은 기본적으로 참 슬픕니다. 그건 밑에 기쁨이라든가 어떤 뭐 미래의 꿈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이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선생님 그 머리 염색을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에게 그 연세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나오는 인사가 뭐예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젊어 보이는 게 왜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젊어 보이십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또는 고마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젊어 보이는 게 왜 고마운 일일까요? 사망적으로 아직 갈 때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본인들 생각을 느낌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저는 그 제자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아니까 일단 고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왜 내가 젊어 보여야 되지? 내가 젊어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좀 뻥해가지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런 표정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젊어 보인다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그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배우고 습득했던 우리 문화 또 이런 데서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배운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젊어 보이려고 나도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젊어 보이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어떤 깊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럼 우리 제 제자들이 대개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젊어서 지금 행복하냐?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 자기네들이 젊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지금 자기네들 굉장히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오죽하게 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은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아프면서 왜 나보고 젊어지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좋으니까 다시 젊어지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말이 되는데 자기들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 보고는 젊어지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냥 관습적으로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습 자체를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기 전에는 이 중년이 그렇게 그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아야 본인들은 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중년은 노년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고 중년이 이게 좋은 게 누가 있냐 이렇게 보통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이 오늘 그리고 다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생각이 과연 맞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옳은가 하는 아주 깊은 이 좀 문제부터 한번 다루어 봐야 될 거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중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실 이 중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이 시기가요,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을 언제까지 방황을 하면서 이걸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맞는, 제일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그 과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가 되게 얼마까지 사는지 이제 이게 평균 수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84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오래 사는 나라이고요. 한국 여성은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수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 평균 수명을 재봤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1919년에 일제가 한국을 효율적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1919년에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1919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되게 얼마나 될까요? 50세. 예? 50세 정도? 50대 안 될 것 같은데. 예. 뭐 되게 45세, 뭐 50세, 이게 되게 이런 거 물어보면 꼭 이게 연령이 5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5세, 뭐 50세, 55세 이렇게 넘어가는데 1919년 이때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잖아요. 1919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 그럼 거의 태어나서 예? 자, 이게 많은 분들이 27세라고 하면 굉장히 놀래거든요. 그런데 1945년에 이제 우리가 일제에서 이제 그 해방을 하잖아요. 이때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하면 35세.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는 83세. 예를 들면 2021년 우리가 이제 83세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한 100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00년 정도의 평균 수명이 3배 이상 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지금 이거를 그냥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실감을 못 느끼는데요. 전 세계에서 100년 안에 평균 수명이 3배 이상 이렇게 뛰는 나라가 이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1919년에 27세고 1945년에 35세라는 거는 이때 거의 대부분이 27세를 전후해서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3.1운동 하시다가 많은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이 평균 수명을 재는 거는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나라에 한 사람은 100살까지 살았고 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이게 평균 수명이 50입니다. B라고 하는 나라는 한 사람은 51세 살았고 한 사람은 49세 살았어도 이게 평균 수명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1919년에 평균 수명이 27세였다는 건 이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유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영유아 사망률이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에 27세였다는 거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한 3분의 1 이상은 어린 시절에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춰지겠죠. 그런데 21년에 우리가 83세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태어나면 거의 이제 80세, 70세까지는 살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여성들, 산모들의 건강도 좋아졌고, 의료시설도 좋아졌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되게 이 평균 수명이 되게 그 나라의 경제적인 어떠한 이 수준을 가름하는 이제 이런 걸로 이게 쓰이기도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거기가 있는 건데요. 그럼 21년에 83세라는 얘기는 사실은 83세 이전에 뭐 사고라든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평균을 좀 낮췄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 60세, 지금 뭐 50세, 60세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는 전혀 몸에 어떤 지병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거의 90세 이상은 사실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지금 40대, 50대 여성 중에는 한 3분의 1은 100세까지 넘어갈 거다. 지금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시절을 좋은 시절이라고 놓고 이때서부터 나는 그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고 아니라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에는 이 시기가 너무나 긴 거죠. 앞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시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도달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세대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사시고 노년에는 그냥 그 일에서 물러나셔가지고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그냥 노년이 행복한 걸로 되는데 요즘에는 돌볼 손자녀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가 우리가 노년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노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정의를 내려야 되고 중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앞 세대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던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상당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청년 이후에 이 시기가 너무나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중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는 이거를 쉬쉬할 게 아니라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보람있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는 굉장히 이 탐색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와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 맞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인구의 고령화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 그 청년기가 제일 그 좋은 시기고 중년 노년은 이게 이제는 이 부정적인 시기로 바라볼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다르게 보아야 되는 시기에 왔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일 우리 이 청년이 굉장히 삶의 절정이다. 그래서 젊었다. 뭐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 보고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예, 저는 그 20대 후반입니다.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굉장히 부러운 듯이 참 좋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가 좋은 나이예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네들이 20대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 자신은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책이 그렇게 잘 팔리는 아픈 청춘들인데? 그러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히 그냥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 주제를 꺼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제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중년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쉬할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절정이 바로 이 중년기지 이 청년기가 아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삶에서 제일 절정인 중년을 오래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준비를 이거를 우리가 해야지 이 시기는 이제부터 노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스스로도 아직까지도 나는 젊다 이러면서 젊은 척하면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다. 앞으로는 그거는 효율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청년기가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 하는 그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이제 그 서른 즈음의 그 대개 가사는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서른 즈음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을 청춘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슬픈, 그러니까 인생의 30대에 30에 벌써 나의 인생은 절정이 다 지났고 이제는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노래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의 감성으로 60세가 됐다. 그러면 이 시기는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가수의 그 60대의 그 60대 노부부의 노래를 보면 한 사람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60대는 벌써 한 사람은 죽어 있어야 되는 시기고 그 죽은 배우자, 되게 이제 그 부인이 먼저 죽어서 이제 이 남편이 부인의 묘소에 가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 부인이 벌써 죽어가지고 남편이 그 부인의 묘소에 가서 쓸쓸하게 지금 이 그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이게 60대가 그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들 60대가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는 그 노래를 원래 잘 부르고 또 그 이 곡조도 우리한테 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잘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현대에는 참 맞지 않는 노래다. 사실 요즘의 60대는 이건 청춘 아닌가요?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 시기는 비록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시기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는 과연 뭘까?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는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청소년기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그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게 이제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되고 이때 그 정체감을 확립을 해가지고 그 정체감에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안 맞는 이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체감을 내가 다른 거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얘기에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들은 일을 한 가지밖에는 안 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해라. 그때 제일 행복한 것이다. 만약에 이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못 찾아가면 앞으로 평생 방황하고 살 것이다.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정체성을 갖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져야 되는 시기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던 이 발달의 이론들도 사실은 많이 변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데는 안 맞는 이론인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요즘에는 뭐 제2의 세컨드 커리어 또 요즘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세 번째 더 서드 커리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이런 세컨드 커리어, 서드 커리어의 시대에서는 정체감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멀티플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지고 내가 청년기 때는 그중에 A라고 하는 정체감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그 일이 그만둘 세컨드 커리어로 갈 때는 이번에는 다른 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지고 그걸 또 그걸 이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거가 끝나고 노년기로 넘어가면 그때는 또 다른 거를 찾아가지고 또 그 시기를 보내야 되는 이제는 단일 그 정체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그게 맞지가 않는 이런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그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점점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바라볼 거란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중년이 들어서고 노년이로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게까지도 하나의 어떤 이 표본을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이 이 중년 이거를 잘 살아갈 이럴 이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년이 그러면 이 젊은이하고 늙은이 사이에 껴있는 이게 이제 과도기고, 이게 이 시기가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역할도 많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제 다르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시기가 이제 분명한 거는 젊은이 시기를 언젠가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이는 우리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그럴까? 그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게 그 다음에 오는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우리의 삶에서는 뭘 하는 시기냐 하는 거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중년 그러면 이 시기를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년 하게 되면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중년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걸 많이 본단 말이죠. 제일 중년에 이제 부정적인 걸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이 어떤 로맨스 그레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면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분명한데요. 그 시기는 뭐냐면,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 삶을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전에 우리가 이 살아온 삶을 잘 살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년기라고 하는 거는 또 한 번 우리가 맞이하는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한번 확립을 해가지고 청년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때 다시 한번 확립을 해가지고 이 노년기까지 살아가고,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이게 이제 그 중년인데, 그러면 이 평가를 한다는 게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거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제 그거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되는 이 핵심적인 건 그대로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곁다리에 대해서 평가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는 이제 그 심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건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사람이 말년에 이제 어느 기자가 이 프로이트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건가요? 하고 이 프로이트한테 물어봤더니요, 이 프로이트가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게 뭐냐면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입니다. 이거는 다 독일어인데요. 아는 독일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재 학교는 격이 높은 데니까 그냥 원어로 프로이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 리벤은 러브죠. 사랑.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잘 쓰는 거죠. 일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 제자들에게 이 청년기 20대, 30대 얘네들에게 너는 인생이 지금 행복하냐? 그럴 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했고 직업도 지금 다 불투명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 어른 취급을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고 여자고 간에 결혼하게 되면 머리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나이가 많더라도 결혼 안 한 총각이면 머리를 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리벤 운터 아르바이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우선 아르바이텐 리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걸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삶이라는 거는 10살 넘어가면 그 다음에 결혼했다가 아기 낳으면 애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살림하다가 이제 이 자기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손자녀를 돌보는 거로 끝나는 거지 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말고 할 걸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 짓는 거 배우는 거죠. 내가 어촌에서 태어났으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 타다가 나도 이제 그 업으로 가는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직업을 뭘 가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아르바이텐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면 결혼이 뭐가 고민이 됩니까? 어른들끼리 이렇게 짝져주면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이 내 반려자를 결혼하는 그날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리벤운터 아르바이텐을 본인이 결정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나타나는 이 그 부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선택 장애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고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주위에 많은 분 이제 보실 텐데 30대가 넘어간 예를 들면 이 자녀나 이런 이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직까지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자기 그 20대가 행복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뭐 원하든 아니면 쫓기듯이 이걸 결혼하고 살면 그 다음에는 이 청년기에는 일단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내 모든 힘을 쏟아야지 내가 지금 이 일이 나한테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 빨리 나도 출세를 해가지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올라갈 걸 생각을 하는 거고 자녀가 태어나면 얘를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는 걸로 가는 거지 뭐 내가 리벤운터 아르바이텐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녀들이 청년기가 되면서 얘네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독립을 하고 부모들하고 이제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이런 게 생각이 되면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 아르바이텐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공의 이 끝이 보이는 시대 아닌가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한 40대 후반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갓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 그럴 때 처음에 입사할 때는 다 내가 최소한도 이 회사에 내가 사장 한번 돼보겠다. 내가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임원은 한번 돼보겠다. 뭐 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어린 자녀들이 뭐 같이 놀자 그래도 야, 나 지금 바빠. 이러고선 이제 이 회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개 경우에 나이가 언제쯤 되게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 다 이게 이제 알게 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중년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기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게 내가 한계를 절감을 하고, 아, 나는 내가 몇 년을 더 다닐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사는 못 되겠구나 하는 이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35살 때 이제 고대 교수가 됐는데요. 그 고대 교수가 돼가지고 처음 그 학교에 이제 출근하는 날 교문에서 멀리 보이는 본관 총장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미래 고려대학교 총장이 오늘 처음 출근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과대망상증에 지금 걸려 있었을 때요. 못 모를 때니까. 근데 어느 순간을 깨닫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총장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이걸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좀 씁쓸하죠. 그리고 어느 날서부터는 나보다 학번이 이 적은 이런 분들이 이제 총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 나는 이제 저 자리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럼 이제 그게 이 여우 그 쓴포도처럼 아이 저거 해봐야 뭐하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정당화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정당화인가 하는 걸 하면서 본인도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걸 고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무슨 조치를 하지 않은 노년이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바꿀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년이 아주 그 평가가 굉장히 매섭게 일어나는 시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는 이 아직도 내가 젊었다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표명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지금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드디어 중년이 됐다 이러고 좋아할 때가 아무도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가능하면 감추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중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나 회사 관뒀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있어 봤댔자 내가 가는 길이 어디까지다 하는 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 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리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 같이 이렇게 그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을 때는 사실은 이 심리적으로는 거의 그 이혼 상태이지만 법적으로나 이걸 그냥 유지하고 사는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그 이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러한 그 평가가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삶을 더 지속해야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아니다라는 게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대개 이직이나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혼이나 이직을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 뭐 직장을 하나 잡으면 거기서 뭐 네 이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일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우리 앞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가치인데 그거를 더 이상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직금 중년을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쁘게 보면 그게 이혼이나 이직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 갈등이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이 그 분들에게 이 또 영향을 주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그렇게 100% 나쁜 거다라고만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가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50세 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억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게 되면 내가 앞으로 40년을 지속적으로 이 사람하고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옛날하고는 달라진, 에이, 한 10년만 참으면 다 같이 이제 뭐 우리 죽으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빠른 시기에 변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한 번밖에는 안 오는 삶이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맞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이라는 게 무조건 그거는 안 돼.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안 돼 하는 걸로 배웠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 자식까지도 계속 그건 안 되는 거로 가야 된다?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건을 안 본 상태에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결국은 한 2, 3년 내에는 원치 않게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조금 하루라도 정말 젊었을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 원하는 걸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뭘 바꾸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삶이 한 번으로 그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들은 제2, 제3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나 또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럴 때는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앞으로는 너무나 길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중년이라고 하는 거가 점점 더 회피할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또 한 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시기로 인정을 하고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중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되고 뭐 이 시기는 또 뭘 해야 되고 하는 건 이제 다음에 이제 3번에 걸쳐 가지고 좀 더 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중년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아는 대로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재미있게 들으셨죠? 네, 중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더구나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인류의 어떤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중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이 이게 인류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구나 하는 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중년의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가가 정말 이 시기에는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우리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어느 시청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아이 둘을 둔 50대 회사원입니다. 20년간 다닌 직장에서 지난해 이직을 하면서 위기도 나름대로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왜 아빠가 집에만 오면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짜증 내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 대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만의 그 고민은 아니고요. 되게 이제 아마 그 중년에 되게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고등학생, 중학생, 남자아이 둘을 둔 50대다.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가정생활이 제일 불안정할 때다 하는 얘기는 있죠. 둘 다가 불안정한 시기가 둘이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년 지난 직장을 이직을 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직을 한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20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를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더 이상 있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우니까 그 이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중년이 어려운 거는요. 되게 청소년들은 겉으로 자기가 힘들다고 드러내면서 우는데 중년은 속으로 우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야 내가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요새 너무 힘들구나. 우리가 좀 저 사람을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드디어 이제는 한물 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밀어내려고 하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이 중년이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겉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더 직장에서 못하다가 가족들하고 만나면 이게 가족들하고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가족까지도 나를 이해를 못한다 하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억울하고 그것이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절박함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밖에 나가서는 의연한 척하면서 감정을 누르던 것이 가족들에게는 쉽게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되게 가족들에게는 이제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본인이 지금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억울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주위에서 그거를 특히 가족들까지도 이거를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욱하고 이렇게 겉으로 화가 나는 표현으로 나오는 건데 화가 나기보다는 좀 안 됐죠. 억울하고 자기 삶이.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이거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해주고 나한테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남자답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남자답지 못하다 하는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거를 금기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울면 안 돼. 이제 이건데요. 슬프면 울어야지. 왜 울면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 표현을 하면 그거는 남자답지 못하고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사실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중년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은 워낙 그 친구들 같은 여성들끼리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집에 와서 남편이나 자녀들하고 안 하더라도 충분히 밖에서 친구들이 이걸 푸는데 남자들은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요새는 힘들고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가 나는 거로 나타나고 이게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못마땅한데 화까지 내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건데 우선 한 가지는 이게 본인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건 지극히 중년 남성이 겪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가족들이 중년의 가장들에게 해줘야 될 큰 도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란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강의 중에서 들은 말씀하셨던 것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을 평가하는 시기라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또 그것은 충분히 또 가능한 일이고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재평가하고 재정립을 해야 하는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결혼한 사람들의 그 이혼율은 결혼한 지 5년 안에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혼율이 떨어졌다가 중년에 다시 쑥 올라가는 이런 쌍봉 낙타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년에 이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중년에 그래서 서로 불화가 일어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년에 이혼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재혼을 또 했다. 그랬을 때 그 결혼 생활이 그러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들이 또 이혼하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의 행복 또는 만족이 대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젊은 시절의 부부 관계가 서로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이유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고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청년기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보다는 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는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편하고의 관계보다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부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러한 그 감정적인 조율을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젊은 시절의 불화의 굉장히 큰 원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대상을 내가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상을 바꿔가지고 해봐야 결국 이 초혼보다는 재혼의 이혼율이 월등 높은 걸로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바꾸기보다는 그 대상이 이제는 중년이 되게 되면 이 직장에 내가 쓰는 에너지도 이제는 적어지고, 또 자녀들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관계의 양상을 바꿔주는 게 제2의 신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라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꾸는 걸로 넘어가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제2의 신혼기를 다시 한번 만난,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대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2의 신혼기라는 것은 자녀가 없거나 내가 이제 사회생활에 너무 몰두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결혼 생활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제2의 신혼기가 되니까 언뜻 보면 대상을 바꾼 것 같은,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요즘에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년의 이 부부 갈등을 우리가 다루는 이런 컨퍼런스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이 정말 딴 사람 같다, 우리가 다시 신혼을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년기에 자신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만일에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해도 되면 뭐 필요 없는데 괜히 그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평가를 하는 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평가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이제 설명을 제가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년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계속 연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한번 일단락을 하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질문에 예를 들면 그 부부 간의 관계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그냥 쭉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또 그런데, 사실은 이왕이면 중년이 돼서 한번 돌아보면서 굉장히 더 즐겁고 이 행복한 이런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맞지, 그냥 쭉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년에 평가를 한다는 이유는 더 좋은 삶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좀 염려스러운 면에서만 얘기한다면 직면을 하기보다는 이걸 회피하는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쭉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Q&A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가 중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젊음을 회상하고 젊음을 붙잡아 주려는 그런 중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간,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중년이 되는 거라고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한승열 교수님 감사합니다.